누구냐면 이제 서상경이니 이제 첩보보러 오면 그 선들 보면은 여기 보면 저 상당히 그렇게 따지기 이런 선들이 이런 데서 절도법이에요. 이런 게. 그죠? 중간에 선들이 이렇게 한 번에 가지 않고 이렇게 쭉쭉 갔다 뭐 이렇게 확 뽑혀요. 거칠거칠하게. 그러니까 저 검은 선질이 그 나타나는 형상이 조금 방필의 선이 나온다. 이 정경 같은 사람들이 절도법으로 하는 거야 이게. 예? 절도법. 선들이 그냥 거칠. 하다못해 오창석 같은 사람은 절도, 그 다음에 충도법을 둘 다 이용하는 사람. 둘 다 구사한다. 그래서 또 따로 오창석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또 그 중간에서 이 황혁인이 뭐 장인이 이런 사람들 다, 그러니까 다 이제 이게 절도법으로 오고, 그 중에 이제 이 진홍수나 그다음 진홍수 조지겸까지도 조지심, 뭐 전송 이 사람들 다 지금 졌다고 등석에서부터 등석에 오시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게 쭉쭉 선들이 나가지. 그래서 이제 등석에서부터 이제 좀 충도법을 쓴다. 그리고 서상경, 조지겸 이 사람들도 지금 절도법을 썼어. 약간 방필선을 구사했단 말이야. 선을. 그런데 이게 굵기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굵기로 가는데 중간에 필액의 힘이 바깥으로 나가는 흔적을 내보낸 선을 갖다. 그러니까 이제 선을 쭉 긋지 않고 이렇게 깊이 이렇게 멈춘다, 멈춤사 이렇게 조금 비비면서 가듯이. 그래서 한인 중에 두 파가 나눠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소전의 그 근거로 해서 둥글고 그 윤기가 나는 그런 서법을 쓰는 게 있고 전법 이게 더 각이 생기는 그런 두 종류가 분류된다. 이게 전자는 아주 순묘하고 후자는 역감하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실제로 한인의 기풍에 방언이 겸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 한인 기풍이. 후세 절파. 이 절파라는 게 이 절강성 쪽의 사람들. 아까처럼 그 황혁인이 정경인이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진홍순이 그다음에 조지겸 서상경 이런 사람 중심으로 이제 절파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완파 등석여 오양지 이런 중심으로 완파가 둥근 원을 좀 중심으로 생겼다는 얘기. 근데 이것이 다 모두 한인의 형식을 기초로 해서 발전이 됐다 이런 얘기죠. 한인의 재료는 동, 대개 금, 은, 합금 이랬고 옥 두 종이 있다. 옥이는 주로 물론 이제 갈아서 만들 때 돌을 만들 때는 외부를 이렇게 갈아서 만들 거니. 동이는 주형, 주물을 떠서 주로 주물을 떠서 그걸 이제 그 주형으로 뜨는 것도 있고 쇠를 다시 아주 강력한 쇠보다 더 강력한 거 가지고 이렇게 팔 수도 있어. 착 글자 새기는 방법이 두 가지야. 주물 뜨는 방법이 있고 쇠도 파는 방법이 있고 각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착이라고 그래. 착. 한인 제작 방법은 주, 착, 전의 3종이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는 주라는 거는 주물이고 착은 다시 쇠를 파는 거고 전은 갈아서 하는 방법이고 돌 같은 걸 갈아서 하는 방법. 그리고 그래가지고 여기 쭉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그건 넘어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처럼 착인이라는 거는 주로 관인중에 착인은 쇠에다가 새기다 보니까 어렵잖아. 그래서 해결 빼먹기도 하고 또 서툴어지기도 하고 구성이 그래.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한인 중에 많은 중에 그 지방 무관들 무관용에는 주로 착인을 많이 쓴 거예요. 착인들이 많고 장군인 이런 데는. 물론 옥돌에다 생긴 거는 아주 현란하고 아주 정치하고
그 문자는 주로 교전을 썼다. 교전이라는 거는 그 아주 굴곡이 심한 옥돌은 잘 칼로도 주로 이렇게 파지는 거니까 가지고 굴곡선을 다 표현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교전이 나와요. 교전 뭐 이렇게 딱 나와요. 한 사인 중에 보면은 여기 뭐 어조인 뭐 여기 이런 게 나와요. 어조인 이런 게 다 이제 교전에 속해요. 교전 이런 게 다 그 다 꼬불꼬불하고 그림 영상으로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어조인 이런 게 다 교전에 속해. 교전을 주로 보게는 썼고, 그래도 이거는 어전, 충전, 조전 이런 걸 썼다. 그리고 뭐 조금 대략의 설명이고. 그 다음에 위나라 진나라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그 위나라가 강화지죠. 그 북이 남이 그 남북조가 나라가 이제 그 위나라의 그 정시석경 중에 전주가 연명을 받았다. 자체는 종단 이런 피레 위에 뭐 붓고 그러니까 이 가루 긋는 거 긋고 내려가는 거 가늘고 하는 형상도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위진 시대에는 그 거의 복리제도가 완전히 폐지됐기 때문에 예? 복리제도가 주문은 이제 거의 사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대개 인면에 그 대개 2.4cm 사방의 것이 많고 폐지되고 폐지되고서는 또 주문을 많이 사용했다고 그러네. 예? 근데 여기 또 보면은 한인, 옥인, 신분, 사인, 한위진 되게 다 지금 그 위진 사인 위진 것도 보면 거의 지금 백문이거든. 지금 진나라 하여튼 이후는 상당히 백문이 더 많아 사용한 게 관인으로 쓴 것들이. 쭉뭐 도장들 한번 내용을 쭉 보고 주로 한인들은 보면은 도장들을 보면은 그 거기다가 글자가 정방향에다 넣지. 응? 되게 그 인면에 작은 면에 넉 자나 여섯 자나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여섯 자 넣게 되면은 결국 소전처럼 장방향이 좀 되고 넉 자가 되면 정방향이 들어가고 그 인면에 맞춰서 그 대신 이 정방향의 도장이 주로 되다 보니까 그 아주 글자들이 꽉 차. 그러니까는 소밀이 적어지고 그 공간 배치가 일정한 그 공간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대전 썼을 경우는 그 소밀이 확실했는데 지금은 되게 글자들이 적당한 선에서의 공간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꽉 찬 느낌이 들지. 좀 전체가 인들이 좀 꽉 찼지. 그리고 이제 이게 그 한사인들을 보면은 이렇게 변화들이 있어요. 뭐 교전도 있지만 그 외에 한사인들 보면은 그 한글 도장 내에 그 백문 주문을 한꺼번에 넣었잖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변화를 주고 되게 사인들에서 그런 거지. 사인들에서 그런 변화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 때 도장 인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 변화들이 그 안에 쓴 문 전자도 전서도 그렇고 그 다른 형태도 그렇고 많이 변화했다. 이 위진 때도 뭐 거의 한전을 이용해서 그냥 주로 연장이 된 것 같고 수당 때 와서 이제
수당 이후부터는 이제 그 많이 조금씩 변화가 많죠.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인도 형태가 좀 바뀌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서화 인용은 이제 그 명송 때부터는 많이 이제 서화 쪽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이 시기 인장을 조금 수당 때는 관인은 목관과 주관이 폐지된 후에 그 영인의 수요, 그러니까 도장, 그러니까 주관하고 뭐 목관이 이게 없어지고 주로 이제 그 종이를 쓰게 된 거지 이제 이때부터. 종이 쓰다 보니까 영인의 수요가 많아진 거지. 예? 도장을 쓰는 일이 이제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됐고, 그 다음에 크기는 5cm 사방에 이르는 이런 큰 각들이 많이 생겼다. 관현대게 5cm 이상이 됐다. 큰 각으로. 이번 이게 남자 영군인 같은 것 이렇게 이제 관들이 그렇고, 남북조인이고, 그 다음에 수당 때는 훨씬 커졌지. 지금 당나라 때 보면 굉장히 커졌어. 관인들이. 이게 한대에 종이가 발명되고 종이를 사용하게 되는 편리함이 되어서 관인은 처음에는 종이 위에 누르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대 와서 이제 그 오면서 종이에 이제 도장을 찍는 게 생긴 거지. 많이 그렇게 돼서 이제 발전이 됐고, 그러니까 하도 도장도 많이 활용이 되고 쓰고 하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닳기도 하고, 예? 또 새로 만들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하지 아주 조잡하게, 예? 되고 많이 틀린 글자도 생기고 뭐 획수도 따라나고 뭐 이상하게 되는 것도 많다. 그렇게 심해 변해서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 수당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용을 인이라고 칭하고 황제가 사용하는 것은 쇠라고 그랬다. 쇠라 치고. 근데 그 이때가 수당 때 무후 시대, 이때는 쇠 발음이 사해음하고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쇠를 도로 바꿨다는 거야. 이 보배보자로 바꿔서 쓰다가 그 당나라 중종 주기 때 다시 새로 개칭을 해서 이제 인재가 아주 확실히 정해진 거지. 그 후에 인재에는 다음과 같이 생겼다. 전문은 육조의 유풍을 개성하고 소전을 주로 썼다. 그 인재는 주로 동, 그 다음에 그 인육, 그 위에 도장 위에 뭐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 이런 게 아주 뭐 더 아주 좋아지기 화려하게 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인의 그 배후에 인 있으면 그 위에, 예, 여기 도장이 밑에 찍으면 다음 위에 그 나온 위에는 그 대개 관방의 제작 연홀이 들어가고, 관인의 측면에 그 뭐 이렇게 되게 그 이런 것도 조각을 해서 조각이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런 게 없었는데 그 뭐 연홀일 기재도 없고 뭐 이런 측관에 무슨 기록이 없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그런 게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인서부터는 죽이라고 칭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때는 당시 인해색을 다양하게 썼다는 거야. 이때는 죽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뭐 도장에 보면 죽이령이 나오지. 그래서 기라는 게 나오거든. 그 5대 때 보면 여기 뭐 유수 죽이 이렇게 했다는 이런 것들을 아마 색깔을 뭐 청색도 쓰고 여러 개 뭐 다른 것도 썼던 것 같아요. 지금 다양하게 썼다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 죽이라 칭하고 색을 다양하게 썼다. 죽이라고 칭했다. 대개 이는 장방형이 많았고 예서를 써서 각인을 하게 됐죠. 전문 이외의 서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 때부터 주로 이제 사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당태종의 정관이라는 연호가 그다음에 현종의 연호는 개원이라는 연호를 또 새긴 도장도 나왔다. 그러니까 한 시대에 연호를 새긴 도장도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 당나라의 이필의 단거실이라는 도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관인 당호로 쓰던 제관인이 선구자다. 선구로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게 근년에 장안성 명동문의 유조고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발견된 두 가지 그 방형의 그 연석각이 있는데 이때는 금암춘풍, 기암춘추, 춘추수라는 19인 이것이 요 근래 발견됐는데 이것도 19를 새긴 도장. 또 이때부터 기원이 당나부터 기원이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송인은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인문은 그러니까 송인 때는 하자를 새긴 도장도 나왔거든. 그 인자 그 주기가 그래서 해자가 이제 송인 때 처음 나오는 도장이 나왔고. 그리고 그 인문의 전문은 대개 똑같이 소전을 썼는데 특히 송인에 와서는 그 이렇게 꺾어지는 면이 돌아가는 면이 훨씬 둥글게 많이 표현했다. 여기 보면은 그 인장들 보면 이렇게 굴곡에서 훨씬 이렇게 완만하게 돌아가는 그런 걸 더 많이 썼다는 거예요. 같은 소전 중에서도. 그러니까 필에게 고귀가 많이 강해졌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인면에 글자를 꽉 채웠다. 이렇게 그 공간이 없도록 거의 뭐 꽉 채워 되게 이제 나왔고. 크기는 약 5cm에서 5.5cm 정방향. 그러니까 약간 그 방향이 가로 세로가 조금씩 다른 정방향이 아니고 5 곱하기 5.1, 5.3cm 이렇게 좀 조금 다르게 뭐 이런 도장도 이때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남송이 이제 그 쫓겨가지고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관인을 굉장히 많이 유실하고 파괴돼 가지고 인장을 새로 만들면서 뭐 사기들이 많이 이렇게 뭐 속출했다. 인장에 의해서 이 인장에 의해서 무슨 이런 일이 사기들 이런 일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송나라의 주로 사인들은 남아 있는 게 좀 많지가 않다고 지금 돼 있고 그 임무는 대개 대전, 조전을 같이 병행했다. 그리고 당제에 따라서 그 연호를 주로 각을 했다. 많이 했다. 연호도 각을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빈이라는 말이 있어. 아빈. 이 아빈이라는 게 일종의 사인이야. 그 자기 개인 사인인데 이 사인이 이 송휘종 때 이 아빈이 있다는 거야. 서화에다가 자기 사인을 넣지. 지금 당휘종이 그림에도 넣고 다 넣었지. 그걸 자기 사인을 각을 했어. 각을 해서 송휘종 그림에는 상당히 그 사인, 자기 사인을 갖다가 이 아빈을 자기 사인이야. 그 이때부터 그 송나라 때부터 이제 아빈이 시작됐다는 거고. 그래서 당 이후 무인화가 성행하고 그 그림의 개인의 그 자기 마음을 의탁하는 그 제사를 이렇게 넣기 시작했다. 그래서 송대에 이르러서는
도장의 사용이 그 자기 마음의 어떤 뜻을 담은 그런 구절 같은 거 써서 서화나 이런 특정한 데다 많이 쓰는 인장을 사용을 했다는 얘기하고, 그래서 사인을 서화용으로 그때부터 쓰는 일이 적지 않았다. 한 이 시대에 하여튼 유행이 됐다, 이렇게 송대서부터. 원대는 이제 뭐 이민족이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 이때 이제 한자 말고도 거란 문자가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거란 문자를 인장에다 이제 섞어서 쓰기 시작한 때가 나와요. 그리고 뭐 다양하게 무슨 그 거란 문자하고 한자하고를 섞어서 여진 문자하고도 쓰고, 거란 문자, 여진 문자, 또 서화 문자 이런 문자를 혼용해서 많이 지금 문장에서 나와서 표현을 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무관은 몽고인이 많았기 때문에 주로 무관인은 주로 몽고 문자를 많이 썼고, 문관인은 한문 몽고 문자를 병행해서 이종 나갔다. 대개 그 원의 관인은 주로 주인이야, 주문이고, 변관은 차제 그 이때부터 변관이 그 글자보다 훨씬 굵은 변관이 나와. 그 우리나라도 쇠를 보면 우리나라도 곡쇠 보면 왜 안에 글자보다도 가해가 훨씬 굵잖아. 그게 이제 변관이 굵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지. 그 후에 보면은 상당히 변관이 많이 굵어졌지. 옆에가 뭐 전부 다 글자보다도 훨씬 굵은 변관이 됐다. 뭐 그 후에 명나라도 보면 전부 그 관에서 쓰는 그 인들은 전부 변관이 굵어졌다. 그다음에 이때부터 관인에는 그 변관이 굵어지는 영향을 받았다는 거고, 그래서 관인의 크기가 뭐 그 규격 이런 것을 뭐 그 통제를 바뀌어가지고 12cm까지 사방 거인이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원나라 때부터 12cm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래서 인이 나타나서 아주 크기가 큰 도장은 사용하기가 불편하게 됐기 때문에 원이후는 황제의 쇠복 이외에는 크기를 큰 관인은 쓰지 않았다는 얘기고, 여기서 그 다음에 본 여기가 이제 문자가 몽고 문자 뭐 이런 거 쓰다 보니까 한민족의 지식계급은 한문의 전설을 쓰고, 그리고 그래도 대략 가는 주문을 쓴 것이 많았다. 주로 사인들은 사인이지, 이거는 주로 한민족의 사인자들이 사인들이니까, 사인은 그 한민족이니까 자기들은 한자로 써서 주로 가늘게 쓰고 적은 도장들 주문을 써. 주문을 주로 쓴 거예요. 작은 가는 주문을 주로 사용했고, 후세 요거를 원주문이라고 따로 불렀다. 원나라 때 썼던 그 한민족의 그 사인들을 원주문이라고도 불렀다. 그리고 대개 일반인들이 화문을 되게 많이 썼다. 이때 화문이라는 게 각에서 짜인 문이 그림처럼 자기 사인을 만들어 가지고 도장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되게 해자로 많이 조각을 한 경향이 있었고, 여기 보면 위에 한자는 성을 해자로 각으로고, 그 다음에 성의 밑에 화합을 했다. 그러니까
성을 해자로 정확하게 써놓고 밑에 사인을 넣은 거지. 이게 어디 있나? 그런 얘기. 서화 사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위에다가 뭐 주택 이렇게 모르게 사인을 넣지. 원사인 같은 데 보면 그리고 여기 그 화합 의장 이런 것까지는 몽고문의 기자가 또 조각을 했고 개인의 부호를 삼았다. 그러니까 몽고문자를 기로 써가지고 개인의 부호로 삼았다. 특히 변화가 아주 심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후에 이때 주로 일반에 썼던 화합문을 원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몽고인들은 주로 그 도장에 몽고문, 한문, 몽한, 혼용 이게 주로 뒀다. 몽고 사람들은 이게 시대의 그 원나라때 특징이다. 도장이 이렇게 많이 변천됐지만 크게 원나라 때 발전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명청인에 와서 여기 이제 명나라 와서 이제 그 사인으로 이제 문팽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문팽이 그 문증명의 아들이에요. 이 문팽이 정식으로 그 각인으로 최초의 각인으로 이제 등이네 정각가로 그리고 그래서 그 문팽이 나타나 여기 사인은 여기 보면 문팽이 나타날 때까지는 동과 옥을 썼다. 한전의 풍모가 유사했다. 그러니까 명나라 때는 지금 그게 주로 한나라 전입 한나라의 전과 유사하는 걸 주로 사용했고 청대의 관이는 한문과 만주어 대조국을 사용했다. 건능 이전은 만주어와 해설을 사용했다. 건능 이전은 만주어와 해설을 썼고 건능 이후는 형식상 정리된 만주어의 전설을 사용했다. 여기 이제 국세에도 이제 해설을 쓴 게 나오네. 국세에도 청나라 때 와서는 청말에 와서는 국세에도 해설을 사용했고, 그리고 연추에 용봉의 문양을 넣었다. 그러니까 이 돌 주변에 용봉의 문양을 넣었다는 거죠. 이제 청대에서부터 이 사인 관인현의 사인 쪽에서는 정각시대가 온 거예요. 청나라 때 정각이라는 아주 하나의 독특한 예술을 발전한 게 청나라 때에 와서야 이제 말이에요. 그래서 청대의 사인은 정각시대의 발전을 전반해서 일종의 독특한 예술 연구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이때를 문인인 풍부한 출토 문물의 전각 연구의 기풍이 지금 살아나서 아주 이게 다양하게 전각만 발전하는 그런 학문적인 발전을 여기서 시작한다. 그래서 기로인. 그래서 여기 보면 고세의 옛날에 그 먼저 나왔던 기로인, 잠원인 등등 이런 것을 또 당대의 기년인, 식구인, 재관인 이렇게 추측되고 원말의 왕면이 그 화유석을 써서 화영해서 그 각인을 또 시작을 처음으로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기지 저 종유석에다가 또 뭐 각을 한 거지. 문인묵객 연석상의 정행무진의 도를, 그러니까 그래서 문인묵객들이
아주 부드러운 돌 위에다가 종횡무진하게 칼을 휘둘러서 이 정각예술의 기초를 여기서 쌓았다. 명대 이후 오문의 문인이 모여서 문중명의 장자 문팽은 시문 서화에 뛰어났고 거의 시대의 풍류에 따라서 아주 정각의 개척자로 제일 평가를 받는 사람이 문팽이다. 그래서 문팽은 한인을 실제로 전부 수본을 만들어서 당시 통용하고 있던 평범한 구첩전이라고 하는데 구첩전이 지금 어떤 건지 확실히 모르겠어. 당시 뭐가 연약했던 것을 전부 그랬던 주문을 전부 바꿨다. 한인으로. 그래서 복고를 다시 재창했다. 그리고 문인의 심정, 뜻을 위탁한 식구를 대량으로 각에다가 넣어서 인물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측관을 중시했다. 그 다음부터. 그래서 측관에다가 자기 낙관을 넣는 거거든. 일종의 문장을 지어서 측관을 하고 측관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인의 측관에 조각되어 있는 신문의 서법은 인면상의 인문과 융합해서 서법의 미를 아주 심도 있게 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인의 성명과 경명도 후세에 전하게 되고 후인의 깊은 경모의 정을 받았다. 이때 동시대에 문팽과 같은 동시대 하진이 있어요. 하진은 문팽의 문인이지만 후에 별도로 일파를 이뤘다. 그래서 문하의 작품이 성행해서 소주 일대는 인학의 중심이 되어 그 후에 평범하게 정리된 통속적인 아름다움을 취해서 교체됐다. 인학의 중심이 되어서 되었지만 그 후 여기 정수는 안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진을 선생으로 삼았고 한인을 모범으로 했다. 유아한 품격이 있는 소밀 이합을 사용한 정각법으로서 당시의 통속적인 기교적인 이유를 일소했다. 그래서 후인은 이것을 휘파라고 한다. 정수를 휘파라고 한다. 그래서 정각의 바람은 절강에 전해져서, 그러니까 소주 일대에서 했던 인학이 그 다음에 이제 절강으로 전해져가지고 항주 중심으로 절파의 형성이 됐다. 도법상 변화도 따라서 소박한 강력한 독특한 품격이 창조됐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절도법을 쓴 거예요. 절도법을 많이 쓰는 파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소박하고 강력한 독특한 품격이 창조됐다. 이게 절도법을 써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파, 강소의 절파. 그래서 선행 팔가, 서령 팔가가 이제 생겨나서 도법을 확립했다. 그러니까 절파가 유행하고 있을 때 또 독특하게 탁월하게 등석회가 나타나서 후에 하인의 보법을 보법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소전을 가지고 인장의 자연스러운 필목 표현, 그래서 새로운 생명력을 넣었다. 그래서 한인의 지금까지 왔던 구례의 한인을 한 나라의 인을 다시 한 단계 넘어가서 창창하고 원활한 원분고수로만 표현을 한 그런, 그래서
등파 또는 완파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등파, 완파, 아까처럼 절도법, 그다음에 이제 그 충도법 둘을 자유자재로 또 혼용해서 오창석이 그 결국은 청만의 오창석이 복리, 고도, 한전 이런 것들을 많이 그 활용해서 그 창인을 그래서 혼우한 그 내의 묵치를 포함한 선면의 금속의 기품을 그 한겹에 그 포함을 시켜서 하다못해 그림을 자기도 오창석이 그렸으니까 수묵화의 농담하고 경동담의 효과와 상당히 어울리는 유사한 그런 그 정각의 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오파라고 칭한다. 그래서 명청의 전각은 문팽이 장식, 문팽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문팽이 그 별로 수식하지 않은 문팽은 별로 많은 수식을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장법, 아주 소박한 단순한 장법으로 한 그런 장법. 절파의 표치 청아한 도법, 등석의 서법의 피리. 그러니까 모필에서 오는 서법의 피리를 도장에다가 각에다가 넣었다는 얘기지 지금. 그게 주로 이제 등석가가 그 많은 그 진나라 때의 소전을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 필법을 도법에도 넣었다 이런 얘기죠. 오창석의 자연스러운 묵치 이런 방법 이런 것을 거쳐서 제2의 발전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전체적으로 뭐 대략적으로 전각에서는 안 봐요. 결국은 전각하기 전에 이런 개념을 알아야 그 다음에 전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실습으로 오고 가가 생기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듯이 해서 지금 이걸 나왔고 다시 이 중에 그 공구 다시 한번 더 보자고. 뭐 인도도 지난번 얘기했고 사진은 이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사포용지니까 가는 거. 그리고 인상. 쇠문은 칫솔 같은 거예요. 칫솔 이렇게 면을 이렇게 흔 칫솔 있으면 돼. 나중에 하다가 한번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인육은 필요 없고 이 인육에 따라서 인주를 이렇게 잘 다듬는 이건 헤라 라고 그래. 그다음에 지석은 숫돌이에요. 이쪽으로 갈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인규나 인구는 자, 아까 도장을 찍는 자. 요 인욕 하부라고 하는 인욕은 그 도장을 찍을 때 밑에 받침이야. 도장을 찍을 때 이제 압을 낼 때는 뚫을 텐데 적당히 잘 나타내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무판 같은 것도 있고 잘 찍힐 수 있는 고무판. 너무 딱딱한 것 쓰면은 이게 인면이 닿아서 그 조금 굴곡이 있는 부분은 안 찍힌다고. 아주 똑바르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고무판 같은 거는 그 면까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원래는 그 딱딱한 데다가 화선지 몇 장을 까는 게 좋아요. 화선지 몇 장을 까는. 그래서 그 인형은 하부, 도장 치는데 하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무 제품의 하부 쓴다는 거고, 대개 그 박지 얇은 종이를 여러 겹을 놔서 화선지를 여러 겹 겹쳐서 그냥 그거 놓고 찍어도 좋아요. 그래서 가만히 눌러도 제대로 표현이 돼요. 뭐 그런 거 얘기고. 요거는 담보라는 말은 이게 봉이야, 봉. 탁무. 측강 같은 거 이제 이게 탁본을 해야 되거든. 탁본은 그러니까 습탑을 하거나 건탑을 하거나 옆에 이제 탁본할 때 필요한 탁본 정도. 뭐 그런 도구가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여기 이제 가그러게 되면 내가 이제 세로폰지를 한번 봤는데 여기다가 먹으로 그려도 잘 표현이 돼. 내 먹으로 붓을 해보니까 이게 표현이 돼. 그러니까 만일에 뭐 이런 각을 내가 모각을 한번 하고 싶다. 예? 그러면 요걸 대고 이렇게 그대로 붓으로 해도 돼. 붓으로 그대로 대고 하는. 근데 되게 이 모각보다는 이렇게 구성을 직접 보고 임서하듯이 그 임서가 아니고 모서를 하잖아. 대고 쓰는 거는 처음에 어린아이 때는 하는 거지. 진짜 공부는 그만. 눈으로 봐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 자꾸. 그러니까 임서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을 하기 전에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은 그 원고지나 뭐 빈종이를 놓고 여러 번 이렇게 이거를 옮겨서 내가 붓으로 그대로 요걸 전서 쓰듯이 그대로 크기에다가 써보는 거야. 목필로 써서 뒤집어서 면에 들어가야 되니까 각을 할 때는 요거를 자기가 이걸 보고 여기다가 이걸 그대로 해본단 말이에요. 구성을 옮겨보는 거지. 구성을. 그리고 그것도 크기를 정하잖아. 이 크기대로 아니고 내가 하자는 거는 축소도 확대도 하는 거니까 그 크기 맞게 구격을 정해놓고 요거를 축소 확대를 한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임서하듯이 결국 임서를 하는 거지. 여기다가 임서를 하고 그걸 뒤집어 놓고 다시 도장에다 옮기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그러면 뒤집으면 뒤집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 제일 초기에 어렵다고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딱 해서 각을 해가지고 이게 여기다가 요거를 복사하면 요게 복사가 돼. 그대로 복사가 돼. 복사하고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요걸 다시 뒤집어서 복사를 해. 그러면 이렇게 뒤집혀 나와. 네? 뒤집혀 나오니까 요것도 만일에 처음에 할 때 한번 꼭 이건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것도 사실은 임서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처음에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되면은 이건 사실 그 도장을 몰래 다른 사람 도장을 그대로 뭐 인감을 도둑질할 때나 하는 거지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축소 확대가 가능하잖아 저기가. 그럼 내가 각을 할 때가 이 도장과 크기가 다르다 그러면은 그 배열을 맞춰가지고 요걸 뒤집어서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잘라가지고 붙여 인면에다 완전히 밀착해서 붙이고 그걸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해볼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 방법이 또 나와. 왕부각이가 쓰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 화선지나 조금 더 이렇게 물을 뺄 수 있는 화선지하면 돼. 화선지에다가 모필로 자기가 인면에 구성을 해. 그래가지고 도장에다가 그 주묵으로 일단 칠한 다음에 인면은 물론 이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고운 그 사포에다가 가라면을 걸 거야. 간 다음에 거기다가 대개는 그 주석, 그러니까 주문을 만들 때는 원래 주문을 만들 때는 그 면을 까맣게 만들고 원래는 아니지 주문할 때는 면을 주묵을 칠하고 그 다음에 먹으로 거기다 써가지고 각을 하고 나면은 까맣게 글자가 남지. 까맣게 납니다. 그냥 백문인 경우는 면을 까맣게 하고 주묵으로 써. 그리고 칠하면은 면이 까맣게 남아. 글자가 하얗게 남고.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야. 그래야
그러면서 완전히 글하고 글자의 면이 글자가 확연히 구분이 되잖아. 그러는 게 맞고 보통은 내가 해보면은 그냥 면에다 전부 주목을 치래. 그리고 백문이든 주문이든 간에 전부 다가 모필로 까맣게 먹을 써가지고 하면은 어쨌든 백문인 경우는 그 하얗게 남으면서 면이 빨갛게 남지. 그러니까 물론 구분이 덜 나가지 까만 거보다는. 그래도 확실하게 면이 구분되니까 되게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설명을 하는 거 보면은 나도 시험만 안 해봤는데 인면에다가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 주목을 치래. 주물 쳐서 말린 다음에 먹으로 모필로 화전지에다가 크기들 그대로 맞춘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써서 뒤집어서 붙여가지고 물로 땅땅땅 물을 먹여서 물을 먹이면은 드러나 글자가. 되게 예전에 그 전에 비각을 할 경우 돌에다가 글자가 안 나타나잖아. 나타낼 수가 없잖아. 더군다나 혹시 그 이렇게 나타내서 그 화선지를 붙여가지고 그 걸 경우 혹시 저 뭐 그거 나오잖아. 저 목과 같은 경우 경판 만들 때 인쇄를 내면 뒤집어서 인쇄를 해야 된다고. 경판 만들 뒤집어서 가을 해야 되는데 뒤집어서 글씨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엷은 종의 화선지에다가 글씨 써서 뒤집어서 붙인다고. 그리고 각하는 사람이 물을 묻혀. 그러면 드러나 글씨가. 그래서 거기다 대고 각을 했다. 그렇게 해놓고 뒤집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면은 여기 설명한 대로 보면 해보면 될 것 같아. 주먹으로 치려고 면을 자를 못 부숴서 화전지를 붙여. 그리고 물을 칠한 다음에 두드려. 그리고 떼내면 글자 거기에 배겨져. 글자 그대로 까맣게 뒤집어서 배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걸 그러면 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보자고 그러네. 돋보기를 한번 보자. 이게 지난번 잠깐 얘기한 건데 다 악도법. 뭐 악도법 그러면 뭐 얘기듯이 아까처럼 이렇게 잡는데 이게 이제 힘이 많이 들 경우 악도법은 그 대신 칼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기가 분명히 지금처럼 모필 잡듯이 똑같은데 악필법으로 하면은 필관을 꽉 잡을 수 있는데 세밀하게 붓의 운용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쌍구법을 쓰지. 그러니까 여기도 쌍구법이 원칙이야. 붓잡과 똑같이 칼을 잡으면 돼. 잡아가지고 붓의 운용과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된다. 그게 원칙이야. 근데 이제 먼저 설명은 내가 이제 그 일본 사람이 정각하는 정각진함을 가지고 했는데 일본 사람도 주로 편도를 많이 쓰는 걸 설명을 했어. 편도를. 이 지금 중국의 지금 왕복학은 중도를 쓰는 거 굉장히 설명을 하고 많이 했어. 그러니까는 칼도 꼭 붙잡듯이 잡아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이건 악도법이고. 악도법을 쓴다 이 말이야. 악도법 쓰는데 실제는 그 여기 잡은 걸 보면 뭐 정봉집도법 이런 거 보면 다 필 잡은 데를 똑같이 잡았어,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쌍구법으로 잡아야 돼, 쌍구법으로. 다시 집도법이라는 거. 이렇게 잡고 가야 돼. 근데 이게 단단한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힘이 든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선이 약한 선은 이렇게 잡아서 뭐 되는데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돌이 좀 단단한 거는 이렇게 잡고 있대. 악도법. 이 사람은 악도법으로 얘기했는데 악도법이 내가 보면은 그 쌍구법이나 같은 의미에서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그 예도법은 먼저 얘기했듯이 그 인도법이야. 칼을 앞세우고 결국은 이렇게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인도법이고 예도법이야. 이것도 얘가 끌 예자야. 그러니까 끌어서 안으로 들인다. 인도법이야. 인도법. 예도법이라고도 인도법이라고 그러고. 당길 자지 당기는 자. 당겨서 안으로 당긴다. 이건 끌 예자인데 원래는 안으로 당긴다는 뜻이야. 여기서 보면 설명을 하는 거 보면 요 인도법을 보면은 그 신지, 인차지, 요거는 이제 중지, 엄지, 그 검지, 중지 그런 소리야. 삼지에 이 삼지에 칼을 넣어라. 이게 똑같아. 이게 쌍구법이야. 그래서 여기 이 말은 신지가 엄지, 요거 검지, 요 중지 아니 중지 사이에 이걸 넣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잡으란 소리야. 이렇게. 요거 잡은 거 보면 꼭 저가 그대로야. 이렇게 고정하고 하여튼 요렇게 나중에 저 운도법은 다음에 나오니까 그냥 일단은 먼저 설명이 길어지니까 운도법이 있고 추도법은 요렇게 잡고 그냥 똑같이 잡고 반대로 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도법이 편릴 때가 있어. 추도법 왜냐면 인도법은 해가지고 여기 받쳐주는 게 없어. 인도법은 내가 이걸 받쳐주고 이렇게 밀 수가 있다고. 고정. 그러니까 인도법이 좋을 수도 있고 추도법이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한두 번 해보겠지만 칼을 똑바로 가질 않아. 이게 칼이 선이 똑바로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힘을 줘가지고 일정한 압력으로 일정한 속도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칼날을 일정한 면에서 정해놓고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칼부터 빠져나가면 쭉쭉 이렇게 칼 속도가 더 빠르면 미끄러져 나가지. 그러니까는 그 속도를 조절해서 나가야 된다.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목표를 잡고 하나를 긋는데 오랫동안 여러 번 해봐서 느끼듯이 칼도 도필도 하나를 어떻게 긋냐, 한 손을 어떻게 긋 거냐는 문제가 굉장히 관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제도 내가 뭐 장학회 모임에 갔다가 서양화하는 뭐지 얘기가 길어졌어.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 공부를 누구 선생한테 갔대. 그림을 배우려고 결혼하고 나서 여자분이 서양하는 여자분인데 자기는 문학과를 문학을 전공했대. 그리고 결혼해서 28살에 그림에 하고 싶어가지고 그림에 미쳐가지고 그 다음에 사방 대학교 도강하고 선생도 쫓아다녀서 그냥 아트리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는데 한 선생한테 가니까 연필을 잡고 제도 가르치지 마세요. 건축 설계하듯이 소묘 대상 연필 가지고 선만 딱 잡고 단 숨을 못 주고 딱 종이에다가 1m씩 이거 끝난 것만 3개월을 시켰대. 도저히 그냥 정신 차리는 장 일어날 정도로 그것만 했다는 거야. 그런데도 3개월 지났는데 선생이 안 된다. 계속 6개월을 한대. 근데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림에 전부 기초된다는 거야. 서양화에서도 그렇고 서양화에서. 결국.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내가 보면 칼을 바르게 잡고 이제 어떻게 선 하나 파나갈 거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전서에 대하고는 자형에 대해서 구성을 하면 되는 거야. 그 각도법 갖고 그 하나 긋는 각도법 갖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번 보자. 추도법은 이제 미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에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보자고. 그 중간에 쭉 보면 서법의 운필법 중 중봉과 편봉이 있는 것과 같이 인도의 방법에도
정과 편의 구별이 있다. 인도를 수직으로 잡고 사용하는 것을 정봉이라고 부르고 눕혀서 경사지게 잡아 사용하는 것을 측봉이라고 한다. 석인을 각하하는 것은 측봉을 주로 많이 쓰고 정봉은 많이 쓰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 석각으로 쓸 때는. 요게 정봉을 쓰는 도구, 도구라는 게 칼날이야. 이게 봉이야, 봉. 면이 칼 좀 보자. 인도를 하나 줘. 인도를 하나 줘. 여기 한번 보라고 지금. 요게 지금 도구의 80%야. 그러니까 요 면이, 요 칼날의 봉이, 요게 인면이면 거의 이게 닿으면서 속면에 그냥 이게 딱 수직으로 쓰면은 100% 닿는 거지. 만일에 파고 들어간다 할 때, 요거 파고 들어간다 할 때 거의 80%가 성면에 닿도록 접촉한다는 거예요. 팔 때. 요렇게 경사가 지는 거예요, 거의. 예? 이게 이제 안 파졌을 때 이제 파지면 80%가 면이 닿는 거예요. 그죠? 봉에. 요렇게 해서 80%가 거기서 닿는다 생각하고 성면에 접촉을 해서 도관을 성면에 대해서 전방으로 향해 이렇게 전방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전방에 따라서 후방에 80도 인면이 80%가 닿고 직각에서 80도 여기 후방에 요거에 80도 되게 앞세워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봉이 칼날이 요 수직에서 80도 되도록 세워놓고 내려와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은 속도로. 그래서 자획의 중앙에 칼날이 들어가는 거예요. 칼날이. 그게 그렇게 나면은 아까처럼 봐. 여기 선을 보라고요. 선면에. 그렇게 해서 가면은 칼날은 봉은 그 선의 가운데 있고 양쪽은 돌이 튀어져 나가는 각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깨져 나가는 면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필획에 양인의 도봉이 외측에 압력이 가해져서 필획의 양측에 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문. 그게 이게 면이 도드란 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중봉이야. 그게 지금 정봉으로 가는 거다. 측봉은 도관을 이 칼날의 이게 중심이 아까처럼 80%를 헌 다음에 80도로 세운 다음에 80도 세워서 다시 우측으로 75도로 경사를 주는 거예요. 요렇게. 네? 요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면에 발다 난 다음에 75도로 각도 줘서 그러고 가면은 측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측봉이 되면은 여기처럼 봐. 칼날이 지나간 데는 깨끗하고 칼날이 좀 안 지나간 부분은 이렇게 면이 반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측봉이. 그러니까 양각을 할 경우 주문을 할 경우 이거를 2번 굽으면 되는 거예요. 2번 오면 양쪽에서 그러니까 면이 백문은 결국 이렇게 나오지. 칼날이. 그죠? 이렇게 나오고 요 면이 나오는 거지 지금 백문은.
그 다음에 저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나오는 거예요. 양 주문. 그러니까 지금처럼 10분 들어서 여기다 대고 양각할 경우는 음각할 경우도 마찬가지. 이대로 파면은 여기 칼날이 이쪽으로 밀 경우는 칼날이 여기 쓰고 이쪽에 깨질 거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할 경우는 여기다가 75도차 각도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는 이쪽에다가 75도를 내로 두 번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살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양각도 이 저 주문도 여기서부터 만약에 요 면을 살린다. 요 면을 주문이 생긴다 그랬다니까, 만약에 이렇게 보면 요 면을, 요게 글씨의 면이다 이러면은 요 면에서 조금 바깥으로 나와서 주문을 새길 경우는 똑같이 중봉으로 쭉 걸어. 그러면 요 선에 맞게 이런 선이 나오는 거죠.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에 맞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양각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각인 경우는 항상 요 선을 살리도록 해서 조금 안쪽으로 해서 들어가야 돼요. 음각이면 반대로 여기서부터 나가야 돼요. 그죠? 이 넓을 경우 얘기하죠. 면이 좁은 경우는 중심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일도 필요하지만 좀 굵은 크고 그릇에는 두 번 칼을 2도 두 번 된다 할 경우는 결국 여기에서부터 좀 안으로 들어와서 나가고 안에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만한 선이 되면은 1도 필요한다 할 경우는 여기다 칼날을 중심으로 되고 이렇게 쭉 오면은 이면이 이렇게 빠져나갔다. 아이래. 그러면 두 번 되는